안녕하세요. 네, 황정빈입니다. 공기업 경제학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회부터 함께 같이 보실게요.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생산 가능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했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을 이동의 요인을 물었기 때문에 보기 1가부터 보시면요. 자본량의 증가, 나 노동량의 감소, 다 기술 진보, 라 청년 실업 감소 이렇게 네 가지 보기 케이스가 주어졌는데 생산 가능 곡선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간단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생산 가능 곡선은 생산의 파레토일성을 만족하는 점들의 궤적을 연결한 선이 생산 가능 곡선이고, 생산 가능 곡선은 일반적인 형태가 우하향하면서 원점에 오목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좌표 평면의 변수는 x, y, z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생산 가능 곡선상의 어느 점이든 효율성을 만족하는 그런 점들을 의미하고, 심지어 여러분 여기는 x자의 원점이죠. 모두 우리 사회가 가지는 자원을 가지고 y점은 생산을 하니까 이 점에서조차도 효율성을 만족하고요. 몽땅 X점은 생산하는 YZ 생산의 원점이 되겠죠. 이 점에서도 효율성을 역시 마찬가지로 만족을 합니다. 이 생산 가능 곡선 선상은 다 효율성을 만족하지만 내부는 어떤가요? 그렇죠. 비효율적인 생산을 보여주는 점이고, 바깥쪽의 점은 현재의 기술과 조건으로는 도달이 불가능한 게 이 바깥쪽이 외부가 생산 가능 곡선 외부가 의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여러분 이동을 한다라는 건 PPC라고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의 약자. 내가 이동하는 경우는 우리 경제에 여러분 주어져 있는 자원이 늘어나거나,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노동 부존량이 늘어나거나 자본 축적이 일어나거나, 또는 동일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지만 기술 진보가 일어날 때, 그렇죠? 동일한 여건이지만 추가적인 생산의 증가가 가능할 때, 이때 우측 이동이 일어나죠.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이 노동의 투입의 증가라는 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뭐 이민 인구가 증가했다라든가, 두 번째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노동인구의 증가의 요인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는 자본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우측 이동의 요인이 되죠. 맞습니다. 다를 보시면 기술 진보도 생산 가능 곡선을 바깥쪽 이동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나를 보면 노동량의 감소는 생산 가능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죠? 어떻게 될까요? 노동량의 감소니까 증가면 바깥쪽 이동이고 감소면 안쪽 이동이 되겠죠. 생산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산 가능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을 물은 거지, 우측 이동이냐, 즉 바깥쪽 이동이냐 안쪽 이동이냐, 이걸 구체적으로 물은 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이동하는 케이스에 해당하면 요인이라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산 가능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에 들어가죠. 그 다음 조심을 해야 될 게 라처럼 청년 실업이 감소했다 이런 표현들. 자, 실업이 있는 경우에는 한 나라 경제에 실업이 존재한다, 이 말은 한 사회에 가지고 있는 노동을 완전히 고용되지 못했다는 뜻이고, 완전히 고용되지 못한 상황은 생산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업은 대표적인 내부의 점과 선상의 점, 바깥쪽의 점, D, B, E 중에 실업이 존재한다는 경우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생산이 비효율적이니까 D점에 해당한다라고 잡아주셔야 되고, 청년 실업이 감소했다라면 상대적으로 여러분 비효율성이 효율성을 만족하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선상의 이동으로 이동해 간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의 감소면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한 나라 여러분 생산 능력이 커지는 또는 작아지는 요인이 발생하면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라처럼 청년 실업이든 그냥 실업이든 실업의 존재는 생산 가능 곡선 내부에서 생산이 일어나고 감소하게 되면 선상으로 이동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표현은 가나 다가 됩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출진 변화에 따라 2018년 YJ 시장에서 예상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거고요. 단 수요 곡선을 우하향하며 공급 곡선을 우상향하고요.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17년 YJ 시장의 균형 가격은 70만 원이며 균형 거래량은 500만 원이다. 2018년에 YJ 생산에 필요한 부품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조건을 줬네요. 이 문제를 본 순간 여러분 일반적인 수요 곡선 우하향하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줬고요. 어떤 충격이 경제에 나타나는가라고 봤더니 YJ 생산에 필요한 부품 가격이 상승했네요. 그러면 어떤 부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의 가격은 무슨 곡선을 이동시키는 원인인가 라는 걸 묻는 문제입니다. 부품 가격 상승은 생산비가 오르는 거니까 공급 곡선을 좌측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라는 게 감각이 빨리 올라오셔야 되고요.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하면 새로운 균형점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도 기본 강의나 문제 풀이 때 다 학습을 하는 건데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균형의 이동에 해당한다라고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 여러분 수요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이 되고요. 최초의 균형점이죠. 근데 여러분 부품 가격의 상승으로 생산비가 오르게 되면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이 일어날 거고요. 새로운 균형점은 F가 되죠. 거래량은 줄어들고요. 가격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수요 또는 공급 둘 중에 하나가 이동할 때 균형의 변화의 결과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1번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맞는 표현이죠. 2번 균형 가격은 낮아진다. 이게 틀렸네요. 다른 요건은 불변인데 공급 곡선 좌측 이동하면 균형 가격은 올라갑니다. 상승하고요. 3번 균형 거래량은 줄어든다. 맞고 4번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공급 곡선이 우측 또는 좌측 이동하기 전에 소비자 잉여는 최초의 가격 수준에서 수요 곡선이 만날 때까지 밀어내서 위쪽에 형성된 삼각형이 소비자 잉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공급 곡선 좌측 이동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가격에서 밀어내야죠. 이게 소비자 잉여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처음보다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만큼 감소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4번도 맞는 표현이네요. 자, 2번은 균형의 이동에 관한 문제였고요. 소비자 잉여까지 추가해서 아이디어를 한 번 더 물어보고 있는 유형에 해당하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A시의 시내버스 시스템이 적자 상태에 있어 수입을 증대시킬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A시의 대중교통과 직원은 버스 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데 반해 대중교통과 직원이네요. 그렇죠? 한글을 잘 못 읽고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시민단체는 보수요금 인하를 주장합니다. 양측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보기가 상당히 문제가 긴데 동그라미 1번을 읽어봐야지만 이 아이디어는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빠르게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을 보니까 직원은 버스에 대한 수요가 가격 탄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민단체는 수요가 가격 비탄력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 보기를 딱 읽어본 순간 수입을 증대시킬 방안을 찾고 있는데 가격을 인상할 거냐 인하할 거냐 시민단체와 교통과 직원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이거는 경제학의 파트에 어디에 해당하는 문제인가요? 그렇죠. 탄력성과 총수익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에 해당하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거나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탄력성과 총수익과의 관계.
총수입은 여러분 탄력성이 다를 경우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탄력적인 재화는 가격을 어떻게 할 때 올리면 거래량이 어떻게 줄어드나요? 또는 판매량, 수요량이 곧 기업에 뭐가 되죠? 총수입이 되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이 변할 거예요. 근데 탄력성을 보러 갑니다. 탄력적이니까 수요량이 어떻게 감소할까요? 3번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죠. 탄력적이라는 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훨씬 더 크게 반응한다라는 게 탄력적이라는 재화가 가지는 결과죠. 그러면은 가격이 오른 만큼 총수입은 증가하고 수요량이 감소한 만큼 총수입은 감소할 거예요. 근데 가격이 오른 것보다 수요량의 감소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총수입은 감소하는 결과가 도출이 되죠.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까요? 가격이 오르는 경우 똑같은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격이 오르면 여러분 떨어지는 경우죠. 반대로 오르는 경우는 방금 했으니까. 자, 가격이 하락하면 1번 탄력적인 재화예요. 2번 수요량이 어떻게 증가합니까? 3번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거죠. 가격 하락폭보다 수요량의 증가폭이 큽니다. 그러면 TR은요. 그렇죠. 매출액은 하락폭만큼 하락하고 증가폭만큼 증가하는데 하락폭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수요량의 증가가 있기 때문에 TR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탄력성이 큰 1보다 큰 탄력적인 재화는 가격을 어떻게 할 때 매출액이 증가합니까? 그렇죠. 가격을 떨어뜨릴 때 매출액이 증가하고요. 보통 탄력적인 재화는 뭐가 많습니까, 여러분? 사치제가 많죠. 사치제는 사람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가격을 떨어뜨릴 때 수요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그로 인해 기업의 매출액도 커지는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이런 경제 원리에 의해서 보통 탄력성이 큰 재화들은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매출액이 커지는 판매 전략들을 기업들이 구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치제를 많이 팔고 있는 게 백화점 아닙니까? 그죠? 백화점이 사치제의 정의가 없어도 죽지 않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가요? 없어도 살아가는데 무리가 없는 재화가 사치제다 보통. 정의는 아니지만 그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재화들은 세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일종의 판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들이 팔고 있는 재화가 사치제인 걸 알기 때문에 가격 인하라는 세일 전략을 통해서 매출액을 늘리려고 하는 판매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 비탄력적인 재화는 가격을 올리면 매출액이 변할 텐데 가격을 올리면 1번 비탄력적이에요. 가격 올린 것보다 수요량의 감소폭은 어때요? 작아요. 그러니까 TR은요. 감소폭보다 증가폭이 크니까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비탄력적인 재화는 반대로 탄력적인 재화와 반대로 가격을 올릴 때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격을 떨어뜨리면 수요량은 가격 하락폭보다 찔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TR은 결국은 가격 하락폭이 상승 수요량의 판매량 또는 수요량의 증가폭보다 크기 때문에 TR은 감소하게 돼요. 결국은 비탄력적인 재화는 여러분 제가 무슨 재가 많다고 얘기했나요? 무슨 재가 많나요? 필수재가 많죠. 필수재는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재화가 필수재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 대중교통도 필수재에 해당하고 수도, 전기 이런 애들이 있고요. 대중교통은 여러분 매년 가격을 올리고 싶어 합니까? 내리고 싶어 하나요? 매년 올리고 싶어 하잖아요. 수도요금도 전기요금도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매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유가 본인들이 공급하는 재화가 비탄력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비탄력적인 재화는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많이 줄이는 게 불가능한 재화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TR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탄력적인 재화는 가격을 인하 백화점
판매 전략, 세일 전략, 비탄력적인 재화, 가격 올리면 TR이 커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러분 현실에서 매년 가격을 올리고 싶어하고 올라가는 애들, 그런 애들은 다 비탄력적인 어떤 재화의 성격들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올라가면 기업의 매출액이 커지는 판매 전략과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적자인데 3번 문제를 보시면 수입을 증대시킬 방안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대중교통과 직원은 버스 요금 인상을 주장한다라는 얘기는 직원은 버스에 대한 수요가 그렇죠. 비탄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반면 시민단체는 수요가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죠? 탄력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도록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른 보기는 크게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번 보기의 답을 보시면 직원은 버스에 대한 수요가 가격 비탄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시민단체는 수요가 가격 탄력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답이 됩니다. 3번 문제는 탄력성과 총수익과의 관련된 총수익과의 관계를 많이 물어보는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단위당 동일한 종량세율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여러분 종량세가 부과되는 경우 경제적 효과를 물어보는 문제죠. 1번을 보시면 생산자에게 부과할 때와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경제적 순손실은 같다. 맞습니다. 탄력성과 조세 귀착에 관한 우리가 아이디어들이 가지는 특징은 누구에게 여러분 조세를 부과하든 경제적 효과는 똑같다. 근본적으로 조세 귀착, 누가 세부담을 더 많이 지는가를 결정하는 건 근본적으로 탄력성이 결정하는 거지 누구에게 조세를 부과했냐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결론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종량세의 귀착을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최초 여러분 조세 부과되기 전에 균형점입니다. 가격과 거래량이고요. 종량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게 되면 기업은 종량세 조세를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이 일어나죠. 종량세만큼 좌측 이동이 일어나고요. 최초의 균형점 바뀐 균형점입니다. 새로운 균형점에서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조세 부과 후의 거래량이고요. 오른 가격은 누가 부담하나요? 그렇죠. 소비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디맨드에 첨자를 써봤고 그 다음에 이 가격을 소비자한테 받아서 여러분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세금을 아직 안 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받아낸 다음에 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한 길이만큼 F점 기준 하방 이동한 길이랑 똑같죠. 요만큼 세금을 내게 돼요. 종량세를 내게 되면 생산자는 실제로 요거밖에 수치 못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오른 건 누구 부담분인가요? 소비자 부담분. 생산자는 처음보다 덜 받게 돼요. 이 덜 받게 된 이 면적만큼은 생산자 부담분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삼각형의 면적만큼은 후생손실, 거래량의 감소로 인한 총잉여가 사라진 후생손실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거고 결론을 내려보면 여러분 이제 근본적으로 여기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나누어서 조세 부담을 지는 형태로 나타나고요.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이 누가 커지느냐 그건 뭐가 결정합니까? 그렇죠. 탄력성이 결정하죠. 탄력성과 여러분 조세 부담은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해당하는 건 아니니까 기호를 쓰지 않고 일반론인 탄력성으로 쓰겠습니다. 탄력성과 조세 부담은 어떤 관계가 있다?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탄력성과 조세부담. 그렇죠. 반비례하죠. 탄력적인 주체가 뭐가 많아져요? 대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세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4번의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생산자의 조세 부담이 커진다. 맞죠?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큰 주체는 조세 부담이 줄어드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생산자 조세 부담은 작아집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 죄송합니다. 생산자의 조세 부담이 커지죠. 동그라미 4번도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클수록 생산자의 조세 부담분이 커진다. 비슷한 얘기네요. 그죠? 4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이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탄력성과 후생 손실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비례하죠. 우리가 여러분 수요 곡선이 좀 탄력적으로 변하게 되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최초의 점을 똑같이 이 점을 지나도록 살짝 어긋났네요. 다시 한번 됐습니다. 이 점에서 똑같이 출발합니다. 조세가 부과되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고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가 돼요. 그러면 소비자는 여러분 처음보다 요만큼 부담이 일어나죠. 그때 거래량은 QT 프라임이 됐습니다. 요 점이 됐고요. 처음보다 요 오른만큼은 누구의 부담분인가요? 그렇죠. 소비자 부담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소비자한테 받아내서 이만큼 세금을 내게 될 거예요. 누가요? 생산자가. 그러면 생산자가 실제로 수취하는 금액은 이제 이거밖에 안 돼요. 요 아래쪽 면적이 뭐가 됩니까? 생산자 부담분이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으로 변하니까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고요. 상대방인 생산자 부담이 커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후생 손실은 어떻게 되나요? 수요 곡선이 흰색일 때 요게 후생 손실이었다면 탄력적으로 바뀌니까 후생 손실은 요 삼각형의 면적으로 처음보다 면적이 커졌나요? 작아졌나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탄력적으로 변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탄력적으로 변하면 후생 손실은 커지는 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네요. 4번에 1번. 생산자에게 부과할 때와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 경제적 순손실은 같다. 맞는 표현이죠. 누구에게 조세를 부과하냐 납세 의무자와 무관하게 모든 경제적 효과는 똑같습니다. 차이를 내는 건 탄력성. 철저하게 탄력성에 의해서 부담과 후생 손실의 크기가 같아지는 거지 납세 의무자를 누구로 지정했느냐는 무관하다 이거죠. 납세 의무자를 법적으로 누구로 지정했는지 지정과 무관하게 조세 부담이나 후생 손실은 철저하게 뭐가 결정한다. 그렇죠? 탄력성이 결정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번이 옳지 않는 표현인데 2번을 볼게요. 조세 부담의 귀착은 조세 당국과 생산자 및 소비자 간의 협상 능력에 의존한다. 이게 틀렸네요. 진짜 굉장히 답은 쉽네요. 뭐가 결정하나요? 탄력성이 결정한다 라고 했고 거기에 관련된 보기들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정상제에 대한 무차별 곡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첫 번째, 소비자에게 같은 수준의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의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무차별 곡선이죠. 맞습니다. 무차별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효용이 동일합니다. 단 상품, 조합 또는 묶음만 다를 뿐이죠. 니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높은 효용 수준을 나타낸다. 맞습니다.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왜 효용이 높아지나요? 무차별 곡선은 제곱평면에 그리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소비 조합이 어때요? 많아지는 거죠. XZ를 기준으로 보든 YZ를 기준으로 보든 아니면 둘 다 보든 어느 한쪽이든 둘 다든 소비가 이전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효용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디귿, 기술적 효용 개념에 입각하여 소비자의 선택 행위를 분석하는 것이다. 한계 효용 이론은 기술적 효용 개념에 의해서 소비자 행동 원리를 분석한다면 무차별 곡선 이론은 기술적이 아닙니다. 서술적 행동 원리에서
소비자의 선택 행위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요. 리을 무차별 곡선을 모아놓은 것을 마치 여러분 이 등고선 모양 같다 해서 무차별 지도와 같다라고 해서 그런 표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은 기억 리을입니다. 디귿만 틀린 복이네요.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칠판 좀 잠깐 지우고 할게요. 자, 갑 기업의 공급 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때 P는 0보다 큰 양수네요. 갑의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물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급 함수밖에 없고 가격이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탄력성을 구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봤으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식을 생각했단 말이야. 뭐가 변할 때? 그렇죠.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의 변화율 이건데 얘를 여러분 다시 쓰면 가격의 변화분 공급량의 변화분 곱하기 Q분의 P 여기다 대입하려고 보니까 얘는 찾을 수 있겠는데 P하고 Q를 주지 않아서 못 찾겠어요. 그러면 여기 대입해서 풀라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죠. 공급 함수가 여러분 주어졌는데 Q 서플라이는 주어졌는데 여러분 직선 아닙니까? 그렇죠? 100 플러스 2P예요. 자, 질문 또 갑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몇 차식인가요? 1차식이고요. 1차식이면 지금 절편이 몇인가요? 100, 기울기가 2. 이렇게 답하시면 안 돼요. 제가 기본 강의 때 이거 수도 없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학에서는 수요 공급 이론에서 원래 여기가 독립변수 자리고 여기가 종속변수 자리인데 가격 변수가 나오면 얘가 독립변수가 되고 얘가 종속변수가 돼서 수학과 독립 종속변수의 자리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절편과 기울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고 논리를 찾을 때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 그랬나요? 수학으로, 산수로, 수학도 아니죠 이거는. 산수로 돌아가라 얘기를 했고 더 쉽게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릴 때는 무조건 무슨 축에 있는 변수의 값으로 정리한다. Y축에 있는 값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Q는 하고 정리돼 있더라도 절편과 기울기를 물어보면 뭘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P로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하시고 뭘 잡아야 돼요? 절편과 기울기를 잡아야 돼요.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P로 정리하니까 이거 넘어가고 이거 어때요? 다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이 되나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0. 이거 넘어가서 여러분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는 거죠. 그죠? 얘를 넘기고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서 얘를 없애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플러스 2분의 1 Q 서플라이가 돼야죠. 이렇게 바로 치환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절편이 몇인가요? 마이너스고 기울기가 2분의 1인 우상향의 직선이 되겠죠.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함수를 이용해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PQ 평면의 서플라이죠. 마이너스 절편 우상향하는 직선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럼 이걸 딱 본 순간 여러분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다. 공급 곡선이 뭘 자르며 올라가는 경우 공급량 축을 자르며 올라가는 경우 모든 점에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커요? 작아요? 작다. 이걸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이제 이런 게 풀다 보면 바로 눈에 보여요. 얘는 수치를 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뭘 물어보는 거죠? 공급 곡선이 직선일 때 절편이 여러분 양수가 되면 가격축을 자르며 올라가면 절편이 양수가 됩니다. 이 경우는 모든 점에서 탄력성이 1보다 크죠. 이 경우는요 1보다 작죠. 그러나 탄력성은 음수가 없기 때문에 0보다는 어때요 여러분? 크죠. 이거 찾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합시다. 탄력성이 1보다 여러분 큰 경우 1보다 큰 경우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작아진다? 그렇죠. 작아지죠.
또는 같은 탄력성이 1보다 작은 S0의 선상에서도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성은 어때요? 커진다. 여기까지 추가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할게요. 이 공급 곡선이 직선인 경우에 문제의 경향은 그래프를 주거나 이렇게 아예 주거나, 자, 이 경우 탄력성이 1보다 크냐 작냐 물어봐요. 그러면 가격축을 자르면 올라가는, 다른 말로 하면요, 절편이 양수인 경우, 얘는 절편이 음수인 경우는 1보다 모든 점에서 작고 절편이 양수인 경우는 1보다 크다 해서 그래프로 주거나 이렇게 주어진 문제 6번처럼 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을 잘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은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표는 노동과 자본의 다양한 결합으로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의 양을 나타내고, 예를 들면 노동 한 단위와 자본 한 단위를 결합하여 생산물 100단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네요. 표에 나타난 생산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표를 보니까 노동 투입량이 한 단위, 두 단위, 세 단위로 하나씩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자본량도 1, 2, 3으로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뭘 물어봤냐면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규모의 경제 뭐 등등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1번, 2번의 보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규모에 대한 보수의 개념이 필요하죠. 규모에 대한 보수는 여러분 노동과 자본을 동일한 비율로 늘렸을 때 산출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쫓아가시면 규모에 대한 수익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규모에 대한 수익을 표에서 찾을 때 노동의 투입이 1, 2, 3 이렇게 여러분 늘어나고 있고요. 자본의 투입도 1, 2, 3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생산량이 가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쓰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자, 그러면 규모에 대한 수익을 보는 방법 첫 번째.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이 동일하게 늘어날 때 산출량이 어떻게 되는가 봐야 되니까 어디를 쫓아가야 되나요? 그렇죠. 이 라인을 따라가야죠. 그렇죠. 1, 1일 때 생산량 2배로 똑같이 늘었을 때 생산량 동일한 비율로 노동과 자본을 늘렸을 때 산출량을 쫓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0, 200, 300이니까 노동과 자본을 동일한 비율로 늘릴 때 산출량도 동일한 비율로 늘어나네요. 그러면 이 케이스는 데이터가 뭘 주어진 건가요? 그렇죠. CRS죠.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 돼야죠.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면 규모의 경제는 성립해야 하네요.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규모의 경제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할 때 성립하지 않습니까? 2번이 틀렸네요. 자,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가 물었어요. 자, 여러분, 자본의 한계 생산은 개념이 뭔가요? 이런 거 개념이 흔들리시면 문제를 푸실 때 고민을 하게 돼요. 자본의 한계 생산은 MPK고요. 자본을 한 단위 추가로 늘릴 때 생산의 증가분입니다. 그러면 뭐는 고정돼 있어요? 그렇죠. 노동은 고정돼 있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죠. 그럼 어떻게 보라는 얘기죠? 이거죠. 노동을 한 단위로 고정시킬 때 자본을 늘려가면 산출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게 자본의 한계 생산입니다. 자, 그러면 노동이 한 단위로 고정될 때 자본이 1일 때 100이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자본이 2일 때 130으로 30 증가했죠. 자본이 3일 때 한 단위가 또 늘어나니까 산출량이 20이 됐네요. 그러면은 30, 20이니까 자본의 한계 생산이 어떻게 된다? 네, 체감한다. 맞습니다. 그럼 노동의 한계 생산은요? 그렇죠. 자본을 고정시킨 채 노동을 늘리면 추가적인 생산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요거 쫓아가면 되죠. 이 상황도 100, 140, 150이니까 40, 10만큼. 여기서는 40, 여기는 10만큼 추가로 증가했기 때문에 노동의 한계 생산도 어때요? 체감한다. 네, 맞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7번은 2번만 잘못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자, 다음은 기업 A, B의 총비용 곡선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네요. 기업 A와 B의 여러분 총비용 곡선의 그래프가 있고 밑에 보기를 보니까 한계 비용 곡선과 평균 비용 곡선이 어떤 모양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뭘 원하는 걸까요? 그렇죠. 한계 비용은 총비용 곡선의 무슨 기울기인가요? 접선의 기울기로 구한다는 걸 아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평균 비용은 원점에서 연결한 간단히 쓸게 너무 기니까 총비용 곡선까지 원점에서 연결한 무슨 기울기인가요? 자,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죠. 그걸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지 말고 그려서 판단해 보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기업 A의 그래프는 우리가 늘 봤던 그래프 아닙니까? 그죠? 총비용 곡선이 지금 여러분 절편을 가지면서 체가마다 체증한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예쁘게 그려졌네요. 체가마다 체증한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기 총비용 곡선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죠. 어렵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이런 말 되게 싫어하죠. 그죠? 나는 어려운데 너는 왜 어렵지 않다 그래 하시니까 쉽진 않아요. 근데 기억을 해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한계 비용 곡선은 어떤 형태가 될까요? 접선의 기울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얘가 자체가 뭔가요? 기울겨지가. 체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하고 있나요? 체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MC 곡선은 U자 형태가 될 거고요. AC 곡선은 원점에서 연결한 무슨 기울기요?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가 계속 체감하고 있는데 이 점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살포시 접합니다. 총비용 곡선하고 접하는 점에서 평균 원점에서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커지네요. 그렇죠? U자 형태로 역시 나타날 거고 MC는요? 그렇죠. 여기가 최소점이 될 거고요. 평균과 한계의 관계에 의해서 AC 곡선의 최소점을 통과하면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MC가 그려지겠네요. 어떻게 그려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태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 기업의 한계 비용도 U자, 평균 비용도 U자 형태가 되어야 하죠. 근데 보기에서 A 기업이 평균 비용이 U자인 건 2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답은 B 기업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간단하게 보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B 기업 볼까요? B 기업? B 기업은 총비용 곡선이 이제 조금 독특하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무슨 비용인가요? 한계 비용이니까 한계 비용은 어떤 형태가 될까요? 우상향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한계 비용은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나고요. 평균 비용은 원점에서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니까 직선의 기울기가 계속 작아지다가 다시 어떻게 되나요? 커지네요. 접하는 점이 평균 비용이 여러분 직선의 기울기가 가장 다시 할게요. 원점에서 직선을 그었을 때 접하는 점이 직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아지는 점이니까 평균 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U자 형태로 평균 비용은 똑같이 그려지겠네요. 그래서 B기업은 MC는 우상향하고요. 평균 비용은 U자 형태가 됩니다. 답은 2번만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자, 9번에 보시면 기업 A가 직면하는 상품의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는 직선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9번 문제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기업 A가 직면하는 상품의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는 직선을 쭉 밑줄로 그으시고 이 표현을 잊으시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 기업 A니까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하나의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우상향의 직선이라면 독점 시장이라는 조건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캐치해내줘야 돼요.
완전 경쟁 시장은 여러분 시장 전체 수요 공급이 여러분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개별 기업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프라이스 테이커가 돼요. 이 수평에 여러분 선이 이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뭐라고요?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의 경우에는 시장의 수요 곡선은 어떤 모양이 되나요? 시장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에요. 이거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 우하향합니다. 개별 기업이 수요 곡선은요. 정확하게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걔는요. 그렇죠. 수평선이 되죠. 요거요. 그래서 시장과 개별 기업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완전 경쟁은. 근데 독점이 되면 시장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정확하게 직선. 우하향하고요. 우하향하는 직선이고요. 우향은 뭡니까? 우향은 우하향입니다. 우하향. 근데 독점은 시장에 여러분 기업 하나가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잖아요. 기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장 전체가 누구 거야? 그 개별 기업 거예요. 똑같아요. 이거죠. 그래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도 우하향의 직선, 시장 전체도 우하향의 직선하면 독점이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독점 시장이란 표현을 직접 주지 않고 이런 표현을 주더라도 아 독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기억,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총수입은 감소하다고 증가한다. 모르겠는데요. 2번,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수입은 감소한다. 아, 모르겠네. 총수입을 알아야지 평균 수입과 한계 수입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여러분 이제 완전 경쟁에 총수입 곡선은 어떻게 그려집니까? 완전 경쟁은 가격 수용자니까 총수입은 P 곱하기 Q잖아요. 독점도 마찬가지. 총수입은 P 곱하기 Q예요. 근데 완전 경쟁은 가격이 프라이스 테이커니까 총수입 곡선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그렇죠. 생산량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상수니까 원점을 출발하는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죠. 기억나시죠? 이거예요. 근데 독점의 경우에 총수입 곡선은 달라요. 자, 시장에서 여러분 이 독점 기업 옆에 다시 좀 크게 그려야겠네요. 독점 기업은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곧 자신의 여러분 시장의 수요 곡선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질 거예요. 독점이요. 그러면 독점의 경우에 여러분 중점에선 탄력성이 몇인가요? 1이죠. 위쪽은 탄력성이 몇보다 커요? 1보다 커요. 아래쪽은 1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탄력적인 구간에서 가격을 인하하면 총수입이 어떻게 되나요? 증가하죠. 비탄력적인 구간, 좀 전에 아까 문제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시민단체하고 교통과 직원. 비탄력적인 구간에서 가격을 인하하면 매출액은 어떻게 되나요? 감소. 이런 TR 곡선이 그려져요. 그래서 TR이 종 모양의 형태를 가진다. 그러면 독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거 알아야 돼요. TR 완전 경쟁 원점 출발 직선 독점은 종 모양의 형태가 돼서 이 케이스는 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분석 자체는 제가 독점의 그래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요. 공간이 없으니까 위로 올려볼게요. TR이 원점 출발 직선이니까 완전 경쟁의 경우 AR하고 MR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직선이면 접선의 기울기나 직선의 기울기는 다 상수가 되니까 가격하고 같아진다. 완전 경쟁할 때 말씀을 드렸고 독점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독점은 알죠? 여기 보세요. 얘가 지금 뭔가요? P로 정리한 식을 그래프로 그린 거고 곧 얘가 뭐가 돼요? AR이 되죠? AR과 가격은 어때요? 시장 불문하고 같다. 그럼 MR은 어디 있습니까?
수요 곡선과 절편이 같고 기울기 절대값이 2배 크니까 AR도 MR도 다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얘는 굳이 옆에다 그리자면 독점은 AR, MR은요 하방에 있으면서 기울기가 2배 큰 형태로 우하향합니다. 자, 그러면 9번의 보기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한번 같이 볼게요. 기억.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총수입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총수입은 증가하다 감소해야죠. 틀렸네요. 반대로 써놨습니다. 니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수입은 감소한다. 맞죠? 이게 평균 수입 감소하고요. 지금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한계 수입은 감소한다.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한계 수입도 감소하죠. 그래서 완전 경쟁과 독점은 이렇게 구분을 좀 잘 해주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기펜제의 경우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기펜제는 수요의 법칙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재화다라고 꼭 암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가 있죠. 수요의 법칙을 위반하는 거. 베블렌 제 또는 베블렌 효과가 있죠. 기펜제는 여러분 보통 수요 곡선이 그래서 수요의 법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우하향하지 않고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니은 초과 이윤이 0이면 정상 이윤도 0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초과 이윤이 0일 때 경제학에서는 무슨 이윤만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나요? 정상 이윤만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초과 이윤이 0이다. 자, 한번 써볼게요. 보세요.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이것도.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윤은 표현이 있어요. 이윤이라고도 쓰고요. 경제적 이윤이라는 표현을 써요. 총수입의 사람은 총비용을 뺀 건데 이 총비용이라는 건 경제적 비용을 말합니다. 경제적 비용이라는 건 여러분 회계적 비용하고 뭘 더한 건가요? 그렇죠. 암묵적 비용을 더한 거죠. 이 암묵적 비용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알아야 되는 용어 하나가 무슨 이윤이에요? 그렇죠. 정상 이윤이 여기 들어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경제적 이윤이 양수다. 그러면 써볼게요. 경제적 이윤이 양수예요. 이 말은 무슨 이윤이 발생한다? 그렇죠.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고요. 파이가 0이면 경제적 이윤이 0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맞습니다. 동의어. 초과 이윤이 몇이라 그래요? 0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계속 이렇게 이퀄이 나오네요. 초과 이윤이 0이다. 같은 표현. 무슨 이윤만 존재한다? 그렇죠. 정상 이윤만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초과 이윤이 0이라는 건 무슨 이윤은 존재한다? 그렇죠. 정상 이윤은 존재한다 이렇게 아셔야죠. 정상 이윤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이가 음수일 때 경제적 이윤이 음이라는 뜻이고요. 경제적 이윤이 음수라는 건 초과 이윤이 음수라는 뜻이고 손실이 발생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니은은 초과이윤이 0이면 정상이윤이 0이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초과이윤이 0이면 경제적 이윤이 0이라는 뜻이고요. 정상 이윤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니은은 틀렸고 디귿.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에서 도출된다. 맞죠? 완전 경쟁의 단기 공급 곡선은 AVC 곡선의 최저점을 상회하는 무슨 곡선인가요? MC 곡선입니다. 맞는 표현이고. 리을 독점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은 평균 비용 곡선에서 도출된다. 독점은 공급 곡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공급 곡선이 존재하는 시장은 완전 경쟁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틀린 보기고요. 그러면은 완전 경쟁은 MC가 공급 곡선인데 독점의 MC는요? 그냥 MC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0번은 그래서 옳은 거는 기업과 디귿만 옳은 표현이네요.
자, 11번입니다. 어느 복점 시장에서 두 기업 A, B가 경쟁하고 있고 불황 기간 중에 각 기업은 생산량 감소와 생산량 유지 중 하나의 전략을 선택해야 한대요. 각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물었고요. 게임 이론이네요. 그렇죠? 보생률 표를 주고 게임의 균형을 찾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칠판에 보생률 표를 한번 그려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A와 B가 있고요. 생산량 감소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생산량 감소와 A 기업의 전략 생산량 유지가 있네요. B 기업의 전략도 두 개가 있겠죠. 생산량 감소와 생산량 유지. 그때 각각의 보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100이네요. 58. 그 다음에 80, 50, 70, 70. 이런 보생률 표를 주고 여러분 게임 이론을 물어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뭘 해야 돼요? 해를 찾으셔야 돼요. 자, B부터 해볼까요? A가 여러분 생산량 감소의 전략을 펴면 B는 감소가 낫나요? 유지가 낫나요? 감소가 낫네요. 뒤에 있는 게 B의 뭐예요 여러분? 전략에 따른 보수입니다. 앞에 있는 건요. 왼쪽에 있는 A 기업의 전략에 따른 보수죠. 자, 그러면 기업 A가 생산량 유지를 선택하면 감소가 나요? 유지가 나요? 유지가 나은 거죠. 그럼 얘는 지금 B 기업은 5월 전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5월 전략이 없습니다. 그렇죠? A가 생산량 감소를 선택하면 자기도 감소를 선택하고요. 유지를 선택하면 자기도 유지로 왔다 갔다 해요. 전략은. 그래서 5월 전략이 없죠. 그럼 이미 5월 전략 균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B가 여러분 생산량 감소를 선택하면 A는 감소가 나요? 유지가 나요? 어떤 게 보수가 큰가요? 감소가 큽니다. B가 유지를 선택하면 뭐가 낫나요? 역시 유지를 선택하면 A는 유지가 똑같이 유지할 때가 보수가 더 커집니다. 50보다 70이 크죠. 그러면 A도 여러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A도 5월 전략은 없습니다. 둘 다 5월 전략은 없지만 동그라미 쳐진 게 균형해입니다. 5월 전략은 없지만 무슨 균형은 있다? 그렇죠. 내시 균형이 존재하는 거죠. 몇 개 있나요? 2개 있네요. 이제 그럼 보기를 한번 볼까요? 자, 1번 두 기업 모두 생산량을 유지하는 전략조합이 파레토 효율적이다. 두 기업이 모두 생산량을 유지하게 되면 보수가 몇이나 여러분? 생산량을 유지하면 70, 70밖에 안 돼요. 생산량을 감소하면요. 보수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면 개선이 가능하잖아요. 개선이 가능한 건 파레토 효율적이 아니에요? 아닌 거죠. 2번 내시 균형에서 두 기업은 동일한 전략을 선택한다. 이게 맞는 보기네요. 내시 균형은 두 개인데 전략이 어떤가요? 똑같죠. 감소하면 감소하고요. 유지하면 유지하는 전략으로 두 기업의 내시 균형에서 동일한 전략을 선택합니다. 3번 기업 B의 전략과 상관없이 기업 A는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이 5월 전략이다. 5월 전략은 없습니다. 4번 5월 전략 균형은 한계가 존재한다. 이것도 틀렸죠. 내시 균형만 존재할 뿐 5월 전략 균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생산 측면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생산 측면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과소 생산인가요? 과잉 생산인가요? 외부 경제인지 불경제인지에 따라 달라지죠. 보기를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1번 부정적 외부 효과가 존재할 경우 시장 균형 거래량에서 사회적 한계 비용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다.
되게 보기가 긴 것이 뭔가 틀리게 하려고 작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보기가 조금 길어지면서 까다로우면 다른 보기를 먼저 보고 답을 찾아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2번을 그럼 한번 봐볼까요? 긍정적 외부 효과가 존재할 경우 시장 균형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작다.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는 왜 시장이 실패가 됩니까? 좋은 거는 과소하니까. 이 과소하다라는 게 시장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거는 시장이 바람직한 것보다 과소해요. 그러니까 2번은 맞는 표현이죠. 시장이 최적보다 적다. 맞죠? 3번 부정적 외부 효과가 존재할 경우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맞고 4번 긍정적 외부 효과가 존재할 경우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외부성은 시장의 실패의 주범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약이 될까요? 후생손실 약이 돼요. 그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후생손실이 약이 된다라는 3, 4번의 보기는 또 다 맞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생산 측면에 여러분 부정적 외부성이니까 외부 불경제잖아요. 생산은 외부 불경제. 생산의 외부 불경제가 나타나게 되면 소비 측면은 외부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려줍니다. 우아양하게. 그래서 사적으로 느끼는 편익과 사회 전체가 누리는 편익이 같아지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외부 불경제를 일으키는 기업의 생산비는 생산이 늘어나면 증가하죠. PQ 평면이니까. 근데 추가로 뭐가 발생하나요? 그렇죠.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둘을 합친 게 사회 전체가 치르는 SMC가 됩니다. 시장에 내버려 두면요. 사적인 편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요점에서 생산량을 결정을 하죠. 이게 시장입니다. 시장은 제가 뭐라 그랬나요? 노란색이 보이지 않는 게 시장이에요. 그럼 얘가 무슨 곡선이에요, 여러분? 공급 곡선이에요. 수요 공급이 교차하는 게 시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생산량은 사회 전체가 치러야 되는 비용과 편익이 같을 때예요. 이 점이 되죠. 이게 효율적인 생산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뭘 물어봤냐면 부정적 외부 효과가 존재할 경우 1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시장 균형 거래량에서 여기저기 시장 균형 거래량에서 사회적 한계 비용은 요 높이를 말하죠.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다. 시장 균형 가격은 어딘가요? 시장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 공급이 교차하죠. 요 점이 되죠. 그러면은 사회적 한계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 높지 낮은 게 아니니까 1번이 틀렸네요. 그죠? 결과적으로 12번에 1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메커니즘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후생 손실은요? 그렇죠. 요 삼각형이 됩니다. 자, 12번은 옳지 않은 건 1번이네요. 1번. 자, 13번입니다. 공공재와 관련된 시장 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순수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맞죠? 특별한 얘기하지 않으면 공공재는 순수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순수 공공재를 의미합니다. 2번 소비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맞죠? 비배제성의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잘못 말했네요. 무임승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비배제성 때문이죠. 그 다음에 3번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는 공공재의 생산을 민간에 맡길 때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과소 생산된다. 맞죠? 이유는요. 비배제성 때문에. 비배제성은 여러분 재화가 공급이 되면 생산비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는 속성을 말해요. 다시 얘기하면 쉽게 돈 안 내도 소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돈 안 내고 뭔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다. 돈 안 내고 버스 탈 수 있어요? 무임승차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은 생산비가 제대로 조달이 안 돼요. 재화는 필요한데 돈을 안 내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안 내려고 하고 그 결과적으로 생산비가 조달이 안 되니까 과소생산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장의 실패의 근본적인 주범이 되는 거죠. 공공재의 경우. 자, 3번 맞고요. 4번 공공재의 경우에는 개인의 한계 편익 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여 사회적 한계 편익 곡선을 도출한다. 4번이 틀렸네요. 공공재의 우리가 메커니즘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시장의 수요 곡선을 구할 때 개별 수요 곡선에 무슨 합을 한다? 수직합을 한다죠. 왜 수직합을 합니까? 공공재가 공급이 되면 공동소비, 동시소비를 해요. 어떤 성격 때문에? 비경합성 때문에 함께 소비가 가능해요. 근데 똑같은 공공재를 여러분 소비하더라도 소비자마다 지불 용의가 있는 뭐가 다르다? 그렇죠? 가격이 달라요. 가격이 다르다는 건 그로부터 느끼는 편익이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편익이 다르니까 시장의 수요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무슨 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수직합을 하는 거죠. 됐습니다. 네, 수식값. 편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도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1회에서 미시적인 문제는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거시에 관련된 문제들이 쭉 실려가 있죠. 14번을 보기 전에 칠판을 좀 잠깐 지우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GDP 계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 GDP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하는 것은 GDP와 관련된 거시 경제학의 출제 경향 중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자동차의 수출은 GDP에 집계되죠. GDP를 우리가 지출 측면에서 파악하자면 소비, 투자, 정보 지출, 수출 그리고 수입은 제외되는 측면을 기억하신다면 자동차의 수출은 GDP에 포함이 되고요. 2번 정부의 출산 장려금 지급. 정부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건 이전 지출에 해당하고 이전 지출은 여러분 이제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또는 필요한 어떤 복지 차원에서 돈이 지급되어지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는 GDP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소유권의 이전이다라고 보는 거죠. 생산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전 지출은 GDP에 포함되지 않고요. 3번 철강 재고가 감소했다. 이제 3번 보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재고는 투자라고 해서 여러분 GDP에 집계가 돼요. 근데 재고의 감소잖아요. 그러면은 감소된 재고가 증가하든 재고 자체는 GDP 여러분 집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가게에 스마트 TV 구입. 가게가 여러분 TV 산 거는 가게 소비잖아요. GDP에 집계되죠. 그래서 우리가 GDP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나눌 때 GDP의 개념을 가지고 1차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GDP의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국경 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이고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 의해서 지출 측면에서 GDP를 가지고도 여러분 구하지 않습니까? C, I,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이고요. 수출 들어가죠. 가게가 TV 산 거 들어가죠. 재고, 투자 항목에 들어가죠. 정부가 쓴 돈 중에 이전 지출과 같은 보기 2번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한 번 더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입니다. 거시 경제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GDP는 유량 변수이다. 맞죠? 1년을 기준으로 되게 여러분 기간이 필요한 그런 변수이고요. 1년에 한 번만 집계하는 건 아니고 한국은행은 6개월 또는 분기별로도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유량 변수입니다. 2번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를 명목 GDP로 나눈 것으로 그 경제의 물가 수준을 나타낸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GDP 디플레이터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디플레이터.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거죠.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 실제로 계산할 때는 100을 곱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는 여러분 우리가 파세 방식으로 추계한 프라이스 인덱스, 파세 물가 지수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세 물가 지수라는 건 PQ 이렇게 쓰시고 기준 연도 대비 비교 연도의 물가를 변화를 포착하는 데이터고요. 파세 방식이라는 건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주는 가중치를 기준 연도로 합니까? 비교 연도로 합니까? 비교 연도 걸로 하죠. 그래서 T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얘는 GDP 디플레이터는 뭘 나타낸다? 그렇죠.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의 특징은 GDP 지표를 구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구하는 물가 지수라는 거에서 파세 방식으로 추계한 물가 지수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물가 지수입니다. GDP 디플레이터이고 명목 실질 GDP를 이용해서 구하니까 마치 GDP 지표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고요.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면은 GDP 디플레이터는 기준 연도에는 명목과 실질 GDP가 어떻게 되나요? 같아지잖아요. 기준 연도는. 그러면은 둘이 같았으니까 100만 남겠죠? 그래서 기준 연도는 GDP 디플레이터가 몇이 되나요? 100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2번이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이 아니라 명목을 실질 GDP로 나눈 것으로 여기가 틀렸고요. 그 경제의 물가 수준을 나타낸다. 뒤의 내용은 맞습니다. 3번 기준 연도의 명목 GDP와 실질 GDP는 같다. 맞죠? 그리고 이 둘이 기준 연도에는 같아지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 되죠. 4번 외국인의 한국 내 생산활동은 한국의 GDP 산출에 포함된다.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생산활동을 한 거는 GDP는 여러분 속지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활동한 것도 GDP에 집계가 되죠. 4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16번입니다. 고전학파 이론에 부합하는 설명을 모두 묶은 거. 기억. 모든 생산물 가격과 생산 요소의 가격은 완전 신축적이다. 고전학파 세계에는 여러분 가격 변수의 신축성이 모든 시장을 깨끗하게 청산해주는 가격기구의 신축성을 통해서 시장 청산을 주장하고 모든 논리를 펼치는 대표적인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균형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니은 세이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 세이의 법칙은 뭔가요?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가 세이의 법칙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공급 중시 경제학자들이 고전학파 이론이고요. 공급 측에 의해서 모든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수요가 국민소득을 결정한다. 아니죠. 총수요가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건 케인즈 이론이잖아. 케인즈. 틀렸고요. 리얼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론도 케인즈에 여러분 적합하죠. 케인즈 이론이지 고전학파와 무관합니다. 기업과 니은만 만든 설명이네요. 자, 17번입니다. 17번. 자, 케인즈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1번 노동시장에서 명목 임금은 하방 경직성을 갖는다. 맞죠? 케인즈 이론 체계는 여러분 가격 변수가 신축적이지 못하고 경직적인 특징을 갖는 게 핵심이죠. 그것 때문에 시장에 여러분 깔끔하게 청산이 되지를 못해요. 불균형이 나타나면 현재 상태, 불균형 상태에서 그대로 머무를 수가 있고
균형으로 복귀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론이 케인즈의 세계죠. 2번 투자는 기업의 심리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네, 케인즈도 여러분 투자가 케인즈도 이자율의 감소함수다라는 걸 고전학파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투자가 이자율의 감소함수야. 고전학파 케인즈. 근데 고전학파는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데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라고 식으로 간단하게 약자로 이거는 그냥 표현법입니다. 편하게 쓰기면 이런 기호가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이자율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클까요? 작을까요?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뒤에 가면 IS가 상당히 어떻게 나타납니까? 완만하게 나타나고요. 케인즈도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을 고려해요. 근데 그 정도가 매우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S는 상당히 급경사로 가파르게 나타나는데 투자가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기업가의 뭔가 여러분? 그렇죠. 애니멀 스피릿 이거죠.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애니멀 스피릿 동물적 감각에 의한 투자 결정이 훨씬 더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표현을 동그라미 2번처럼 투자는 기업가의 심리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표현하고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투자는 이자율보다 기업가의 심리인 다른 말로 우리가 여러분 이게 전문용어로 투자의 일종의 한계 효율 아닙니까? 내부 수익률 이런 것들에 주는 충격이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3번 경기 침체 시에는 확대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맞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정책을 확대 또는 긴축 재정 정책이라 하고 경기 침체 시에는 확대 재정 정책인 정부 지출의 증가나 조세 삭감이라는 정책을 펴서 경제를 부양하자라고 하고요. 반대로 경기 과열 시에는 여러분 긴축 재정 정책, 정부 지출의 감소나 조세 인상이죠. 조세를 올려서 과열된 경제를 완화시키자라고 하는 정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정책을 케인즈는 재정 정책이 주로 효과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죠. 맞고요. 4번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조하므로 만성적인 수요 부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거 앞에 보기에서 우리가 몇 번 문제에서 봤습니까? 바로 16번이네요. 세이의 법칙을 말하죠. 세이의 법칙은 고전학파의 견해지 케인즈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표현이네요. 자, 18번 한계 소비 성향의 정의로 옳은 것은 했네요. 한계 소비 성향. 한계 소비 성향은 여러분 간단하죠. 한계 소비 성향은 소득이 변하면 얼마만큼 소비가 변하느냐 그 정도인데 정확하게는 가처분 소득이죠. 소득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벌면은 소득이라는 건 여러분 벌면은 소비하고 뭘 하나요? 저축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소비를 할 때 여러분 또는 저축을 할 때는 뭘 빼고 난 다음에 그렇죠. 세금을 빼야죠. 자,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내가 실제로 번 돈에서 죄송합니다. 세금을 뺀 후에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하고요. 그 가처분 소득이 변할 때 소비가 변하는 정도를 한계 소비 성향.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이렇게 약자로 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이다? 처분 가능 소득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4번이 되죠. 소비의 증가분을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소비 함수가 예컨대 (20 플러스 0.75) YD다. 그럼 한계 소비 성향은요. 그렇죠? C는 하고 정리된 식을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아닙니까? 저 상수니까 0이 되고요. 0.75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 0.75가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끝났는데 끝나지 않아. 소득이 이론 증가하면 소비는 0.75
증가한다는 뜻이고, 소득이 여러분 10원 증가하면요 7.5 증가하고요 100원 증가하면 75 증가한다 이런 뜻이죠. 한 단위 기준입니다. 한 단위 기준. 자, 19번입니다. 본원통화 및 통화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입니다. 본원통화가 증가할수록 통화량은 증가한다. 본원통화는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 시중에 흘러나온 돈이 본원통화입니다. 그래서 본원통화 통화량의 관계를 물어보면 기억이 나야 되는 식이 뭐가 있냐면 통화량은 통화 승수 곱하기 뭐죠? 본원통화. 요 식이 좀 기억이 나시면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승수는 여러분, 이 승수는 통화 승수라고 하는 이 승수 M은 요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이 C는 이름이 뭔가요? 자, 현금 통화 비율이라고 읽고요. 이 Z는 이름이 뭔가요? 자, 총 예금액 중에 지급 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총 지급 준비율이죠. 얘는 이름이 뭐죠? 분자부터 읽습니다. 현금 통화 비율. 자, 그렇다면 기억 보기부터 좀 살펴볼게요. 본원통화가 증가할수록 통화량은 증가한다. 맞죠, 여러분? 본원통화가 증가하면 즉각 통화량의 승수를 거치지 않고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더 쉽게 여러분,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돈이 흘러나왔어요. 시중에 돈이. 그렇죠? 늘어나는 거죠. 쉽게. 맞고요. 님. 지급 준비율이 높을수록 통화 승수는 증가한다. 어딨나 여러분? 지급 준비율. 여기 있죠. 얘가 높아지면 통화 승수는 어떻게 되나요? 분모가 커지니까 요게 M이잖아요. 작아지겠죠? 통화량도 작아집니다. 니은은 지급 준비율이 높을수록 통화 승수가 증가한다 했기 때문에 틀렸네요. 디귿 본원통화는 민간 보유 현금과 지급 준비금을 합한 것이다. 맞죠? 본원통화는 민간 보유 현금, 현금 통화 플러스 뭔가요? 지급 준비금의 합이죠. 맞고. 리을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대출을 하는 경우 본원통화가 증가한다. 맞죠? 자, 여기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시중에 흘러나온 돈을 우리가 본원통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현금통화와 지급준비금으로 구성이 되는 이 본원통화에 여러분 공급 경로가 4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었나요? 정부가 재정이 적자일 때. 재정이 적자라는 말은 세입과 세출 중 텍스와 정부 지출 중에 뭐가 큰 거죠? 정부 지출이 클 때 본원통화가 흘러나오고요. 정부 재정이 적자. 두 번째 시중은행이 시중은행이 여러분 뭐 할 때? 은행에 의한 대출이 일어날 때 시중은행이 중앙은행 가서 돈 빌린다는 거죠. 자, 정부가 재정이 적자야. 중앙은행 돈 좀 빌려줘. 그럼 흘러나오는 거죠. 시중은행이 엄마은행인 중앙은행한테 엄마 나 지금 자금이 딸린데 돈 좀 빌려줘. 그럼 중앙은행이 뭐야? 돈 찍어서 내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수지가 어떻게 될 때? 흑자가 될 때. 수출이 수입보다 많을 때 달러가 들어와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원화로 교환해주는 과정에서 돈을 찍어내는 근거가 되죠. 네 번째 여러분 국공채를 중앙은행이 어떻게 할 때? 그렇죠. 매입할 때 사들여요. 시중에 있는 통화량 조절 수단 중에 하나죠. 그러면 통화량이 본원통화 흘러나오죠. 자, 그래서 리을도 맞는 표현이네요.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대출하는 경우 요거죠. 중앙은행이 은행에 의한 대출이 일어날 때 본원통화 증가합니다. 그래서 19번의 옳은 표현은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20번 갈게요. 자, 유동성 함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는 영역을 가리킨다. 맞죠? 유동성 함정은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 케인즈 아이디어죠. 여러분 케인즈 아이디어. 유동성.
돈이 함정에 빠졌다. 유동성 함정. 유동성 함정은 여러분 어떤 정의를 갖고 있냐면 이자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이자율이 최저 수준이에요. 그래프는 좀 이따 보고요. 개념적으로 한번 볼까요? 유동성 함정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거시경제 이론 중에 하나이죠. 유동성 함정. 이자율이 매우 낮은 수준일 때, 이자율이 최저 수준일 때 채권의 가격은 어때요? 매우 높아요. 내가 여러분 수익률은 낮고 가격은 비싸요. 그러면은 이때는 채권을 살 때요, 팔 때 여러분? 팔아요. 채권은 전부 다 매각해서 화폐의 보유량을 어때요? 무한대까지 늘리는 기간이죠. 그래서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쉽게 채권이 별 볼 일 없어. 나 화폐 쥐고 있을래. 이런 상황이 유동성 함정이에요. 화폐 수요가 여러분 무한대까지 증가하는 상황이죠. 사람들이 이자율이 매우 낮을 때 화폐 보유를 계속 증가시키는 현상이 유동성 함정입니다. 유동성 함정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LN 곡선이 어떤 모양이 돼요? 수평이 돼요. 자, LM 곡선이 수평선이 되게 되면 무슨 정책의 효과가 강력해지나요? 그렇죠. 재정 정책이 유효성이 매우 커지고 국민 소득의 증가 효과가 커진다는 얘기죠. 무슨 정책의 효과가 없어지나요? 그렇죠. 통화 정책, 금융 정책이라고도 하죠. 유효성이 매우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없죠. 무력해진다고 보통 말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봤더니 여러분 LM이 수평이면 RY 평면에 IS 곡선의 일반적인 형태일 때 확대 재정 정책을 펴면요. 그렇죠. 새로운 균형점에서 국민소득이 Y0에서 1으로 증가하는데 승수배만큼 증가해요. 승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무슨 효과가 없을까요? 보통의 재정 정책을 확대 재정 정책을 펴면 이자율 상승을 통한 구축 효과가 나타나서 증가된 승수 효과가 일부 상쇄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는 이자율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구축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재정 정책의 효과가 커지는 게 유동성 함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유동성 함정은 언제 나타나나요? 자, 극심한 경기 침체일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죠. 여러분 불황의 아들 누구예요? 케인즈죠. 그렇죠? 케인즈는 엄마가 불황이라 했잖아. 불황의 아들이야. 경기 침체요. 다 케인즈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는 영역을 가리킨다. 맞죠? 그럼 이런 거예요. 시중에 돈을 풀었는데 시중에 중앙은행이 돈을 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극심한 경기 침체야. 미래가 불확실해.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 내가 해고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 생기면 안 써요. 안 쓰고 장롱에다 돈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럼 돈이 시중에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아요. 유동성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야. 돈이 돌지 않으니까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자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자율도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져야지 돈을 빌린 대가인 금리도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거시경제의 통화 전달 메커니즘이 전혀 작동하지 않게 돼요.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는 여러분 통화량을 늘리잖아요. 그럼 뭐가 떨어져야 돼요? 이게 떨어져야 돼요. 이게 떨어져서 어디에 충격을 줘야지 효과가 있어요. 소비와 투자, 실물 경제에 파급 효과가 있어줘야 되는데 얘가 여기서 이미 끝나요. 이자율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파급 경로까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함정은 돈이 함정에 빠졌다, 돌질 않는다. 그래서 이자율의 변화가 없고 실물 부분에 미치는 파급 경로도 없다라는 거죠.
20번에 2번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의 효과가 더 크다. 맞고요. 3번 화폐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보다 채권을 매입하는 게 낫다. 반대죠. 채권을 매각하고 화폐를 보유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인 거죠. 이자율이 매우 낮으니까. 4번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한 구축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맞죠? 구축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승수 효과가 그대로 100% 발현되는 게 유동성 함정이죠. 자, 21번입니다.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을 C, 그리고 한계 소비 성향을 B라고 할 때 IS 곡선이 가파른 모양을 나타내는 거. IS 곡선이 여러분 식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IS 곡선의 식은요, R로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 이 기울기, 이 IS의 식을 아셔야지만 재정 금융 정책의 효과까지 우리가 21번부터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미안합니다. 자, 21번입니다.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을 C, 그리고 한계 소비 성향을 B라고 할 때 IS 곡선이 가파른 모양을 나타내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보기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IS 곡선의 모양이 가파르냐 완만하냐 이걸 알려면은 IS 곡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떠올려 주셔야 되고, IS 곡선의 기울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IS 곡선의 식이 필요하죠. 이 IS 곡선의 식을 하나 암기하고 계시면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의 효과까지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나 해두시는 게 좋아요. R로 정리를 해주고요. 뒤에 여러분 Y가 나오면은 앞에 개수가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가 플러스였나요? 마이너스였나요? 마이너스였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투자의 뭔가요? 이자율 탄력성이죠, 여러분. 그래서 B 나와 주셔야 되고요. B 그 다음에 L-C, L-T 플러스 M 좀 크게 써볼까요? Y 됐고요. 얘가 뭔가요? 기울기죠. 그 다음에 절편은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B분의 1 분자로 올라가는 애들. G재료가 빠졌네요.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물어보는 보기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C래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B값 아닙니까? B값, 그죠? B가 어떨수록 IS가 가파른 모양을 가집니까? 그래서 얘가 여러분 원래 탄력성을 얘기하는 형태의 정석 아니야? B가 어떨수록 가파르려면은 그냥 쉽게 이 절대값, 기울기 절대값이 어떻게 될 때 가파라지나요? IS가 상대적으로 가파라지려면 기울기가 커져야 돼요. 기울기가 커지려면 여러분 분모가 어떻게 돼야지? 작아져야죠. 이 전체 값이 커져야 되니까 B가 작을수록, 그 다음에 분자는 커져야 되니까 1에서 빼지는 값은 어떻게 빼줘야 돼요? 적게 빼줘야죠. 더해지는 값은 크게 더해줘야죠. 그렇죠? 그럼 IS가 가파른 경우는 C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한계 소비 성향은 작을수록. 세율이나 한계 수입 성향은 클수록. 이거죠. 그렇죠?
얘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고요. 얘는 한계 소비 성향이니까 두 개의 케이스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럼 둘 다 어떨수록 작을수록.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암기할 때 이제 기억을 해 두실 때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의 형태와 모양이 똑같아요. 얘가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에요. 작아요. 그럼 가파르요, 완만해요? 가파른 게 비탄력성인 거잖아요. 맞죠?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자, 22번 구축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구축 효과. 1번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 2번 가계 소비 지출 감소. 이게 틀렸네요. 그렇죠? 옳지 않은 거군요. 가계 소비 지출도 감소하죠. 네, 구축 효과는 개념이 여러분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면 정확한 표현은 국채 발행을 통한 정부 지출 재원을 조달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거예요. 정부 지출을 늘리면 여러분 이 속에 IS가 우측 이동이 일어날 거예요. IS가 우측 이동이 일어나니까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올라가고. 자, 정부 지출을 늘리면 IS가 우측 이동해서 총 수요가 여러분 증가해요.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때 이 정부 지출 증가로 IS 우측 이동이 일어나면 이자율이 올라가서 투자가 감소하고요. 추가로 소비까지 감소시키는 효과를 구축 효과의 바운더리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증가된 총수요를 일부 상쇄하는 효과를 구축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자율 상승 정도가 클수록 구축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그러면 구축 효과는 재정 정책을 펼 때 나타나요? 금융 정책을 펼 때 나타나나요? 재정 정책 펼 때 나타나는 효과예요. 그래서 1번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할 때 맞고요. 2번 가계 소비 지출이 그래서 감소하고요. 3번 기업의 투자 지출도 감소하게 돼요. 4번 중앙은행의 통화량이 감소하는 건 금융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에서 나타나는 구축 효과랑 무관하게 되죠. 답은 4번이 구축 효과와 무관한 옳지 않은 설명이 됩니다. 자, 23번입니다. 총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거. 총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한다는 얘기는 이제 총수요 곡선은 여러분 무슨 곡선으로부터 도출이 됐었나요? 그렇죠. ISLM으로부터. 그래서 IS가 우측 이동하는 요인, LM이 우측 이동하는 요인은 AD가 곧바로 우측 이동하는 요인이 되죠. 그러면 IS가 우측 이동하는 요인을 한번 써볼게요. 이쪽에다 C, I, G, X와 같은 주입의 대표 대문자들이 여러분 커지는 경우 S, T, M과 같은 누출 요소는 감소하는 경우가 IS 우측 이동 요인이고요. 이 중에서 정부 지출 증가와 텍스 감소는요. 확대 재정 정책에 들어갑니다. 그쵸? 맞고. 자, LN 곡선 우측 이동의 요인은 물가 하락, 통화량 증가, 거래적 화폐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인데 AD 곡선 우측 이동 요인에서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물가는 제외죠. 왜냐하면 AD 곡선이 그려질 때 좌표 평면의 변수가 여러분 PY 평면이고 내생 변수인 물가의 변화는 곡선상의 이동을 낳기 때문이죠. 그죠? 곡선상의 이동의 요인이야. 우측 이동의 요인은 아닌 거죠. 그래서 물가는 반드시 제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 소득세를 인상하게 되면 소득세가 인상이 되면 여러분 당연히 AD는 우측 이동이 아니라 좌측 이동이 일어날 거고요. 니은 이자율이 하락하면 어디로 연결할까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투자가 증가하면 좌측 이동인가요? 우측 이동이죠. 니은은 우측 이동의 요인이네요. T가 정부의 복지 지출이 감소했다. 얘가 늘어나면 우측 이동인데 감소했으니까 좌측 이동 맞고요. 순수출의 감소 여기 있네요.
순수출이 감소하면 좌측이동 맞습니다. 전부 다 총수요를 줄이는 요인들이 기억, 디귿, 리을이 되고요. 니은은 반대가 되네요. 그래서 니은만 틀린 보기죠. 자, 24번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기존의 필름 산업이 쇠퇴하여 필름 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때 발생하는 실업은 하고 물었네요. 구조적 실업이 답이죠.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여러분 필름 산업이 쇠퇴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사양 산업으로 인해 그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경우 산업 구조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필름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지 않는 산업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실업을 우리가 보통 구조적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5번입니다.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와 소비자 동향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BSI와 쉽게 얘기해서 CSI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여러분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경기 선행지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속보성 있게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인 BSI나 CSI가 있죠. 그죠? 얘네들은 기업가에게 설문조사라면 BSI,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죠. 소비자에게 설문조사라면 CSI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여러분 암기할 때 어떻게 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0과 몇 사이의 값을 가집니까? 200 사이의 값을 가지면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값이 커지면 어때요?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측한 또는 답변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100보다 미만이면요.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대답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의미를 아시면 되죠.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BSI는 기업 활동의 실적,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들의 의견을 직접 조사하여 지수한 지표다. 맞죠? 이번 BSI는 다른 경기 지표와는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하고 정부의 정책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맞고요. 3번 CSI는 50을 기준으로 하면 50을 초과한 경우는 앞으로 생활 형편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나빠질 것으로 응답한 가구보다 많다는 걸 의미한다. 틀렸네요. BSI하고 CSI가 구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구하는 방법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실 필요는 없고 해석만 아시면 돼요. 0과 몇 사이의 값을 가진다고요? 200 사이의 값을 가지고 100이 기준입니다. 100보다 값이 클 때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한 가구가 더 많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3번이 틀린 표현인데요. 4번 BSI는 비교적 쉽게 조사되고 작성될 수 있지만 조사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맞죠? BSI나 CSI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어떤 경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객관성은 떨어지지만 굉장히 속보성 있게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CSI가 경기 선행지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회 모의고사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 풀이를 전부 다 마쳤습니다. 모의고사의 풀이는 이제 자신의 실력 점검도 되지만 내가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하고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심도 있게 학습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회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